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미국 의회에서요, 2020년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수권법이란 건 미국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인데요. 말하자면 국내외를 망라하고 미국이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곳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법률이라는 건데, 바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019년 국방수권법에선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숫자를 6,500명이나 더 늘려서 28,500명 이하로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못 박아놨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트럼프가 방위비를 5배나 더 받아내라고 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가장 큰 문제라는 방위비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누구도 방위비 5배 인상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나 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단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이 즉흥적이란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트럼프란 사람이 원래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한반도나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무식한 말들을 많이 했었죠. 임기 초에는 서울이 왜 이렇게 북한이랑 가까이 붙어있냐며 서울 시민들을 이주시키라고 해서는 보좌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잖아? 형님 진짜 무식하시네. 아니,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잖아요? 대체 그 많은 인구를 옮기면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며, 우리가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위성사진을 보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가 어두운 걸 보고는 한국이 섬인 줄 알았다는 소리까지 돌고 있잖아?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무식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에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니까 다 믿을 순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요즘 하는 짓을 보면은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래도 좀 좋게 생각을 한다면 지난번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회 안에서 연설하던 말들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좀 우리나라 역사나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 연설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었죠. 서울시나 경기도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나 문화까지도 꿰뚫고 있다는 인상을 줬으니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뱉어놓은 말 같은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인상안, 그거를 어떻게든 관철시켜 보려고 미국 쪽 협상 대표단은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요, 전통적인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시선을 보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을 통해서도 트럼프가 만지작거렸다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완전히 묶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는데, 사실상 국방수권법에서는 한반도 관련 사항이란 건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하원 표결을 앞두곤 국방수권법 안에는 군인들의 급여 인상이나 군대 재건, 유급이나 육아휴가, 우주군 문제 등의 모든 우선순위가 포함됐다고 하면서 즉시 역사적인 국방 법안에 서명할 거라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의회에 의해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중 하나인 주한미군 감축 같은 카드는 묶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미군기지 반환을 서두르면서 대응 카드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경제적인 가치나 상징적인 가치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용산기지 반환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용산은 고려시대 외국 정벌을 하려던 몽골 군대가 병참기지를 설치하기도 했었던 곳이고, 임진왜란 때는요, 왜구들이 싸가지 없게도 후방 병참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광복이 된 후엔 해방 직후에 미군이 주둔하기도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면서 지금까지 미군이 서울 한복판에다가 떡하니 기지를 차려놓고 주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용산기지 반환 얘기가 나온 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인데, 1990년에 미군과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 합의서랑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2030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군이 철수할 때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요, 작년 12월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를 검사해 보니까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최대 1170배나 검출됐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 땅 쓰라고 했더니 그동안 뭔 짓을 했길래 벤젠이 1170배나 검출되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미군은 한다는 말이요, 자기네들 건강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한대요. 그야말로 아주 생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용산기지에 있었던 대부분의 미군이 옮겨갔다는 건데요. 그리고 반환 절차 10년 만에 원주나 부평, 동두천의 미군기지도 반환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기지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오염 정화 비용을 마무리 짓고서 반환 받으려고 하니까 기지 반환은 점점 늦어지고, 그렇게 반환이 늦어지는 사이에 오염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니 기지 이전 문제를 풀기가 점점 어려웠단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조건부 반환 카드를 내밀며 일단 기지를 반환받고서 각 지자체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하되 정부에서는 계속 미국과 오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문제를 풀고 있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반환 대상 26곳 중에서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의 기지가 남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소파협정 4조에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게 아니다 라는 항목을 들어서 원상복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 측에선 당연히 미군이 사용하면서 땅이 오염됐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환할 기지 4곳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을 따지면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반환받아야 하는 주한 미군 기지 26곳을 모두 다 합하면 총 1조 5천억 정도가 들 거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란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 기지 반환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적 카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카드가 미국 의회한테 묶였지만 우리는 반대로 미군 기지 이전이라는 카드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용산 미군 기지 반환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전작권 회수 아니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전작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긴 했지만 결국엔 이루지 못했죠. 아니, 2014년도에 전작권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합의했다가 용산기지 반환이 늦어지게 되면서 전작권 회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또 우리나라에 워낙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오면 북한이란 전쟁이 나도 미군이 안 도와준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런 분들은 걱정이 골수까지 뻗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홍콩을 맘대로 못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를 향해서 시위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대놓고 전두환 때처럼 진압을 못해요. 그런데 얼마 전 중국 안에서 일어난 광둥성의 시위는 아주 초반부터 진압을 했어요. 그만큼 중국도 홍콩의 경제적 지위를 잃을까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OECD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 쉽게 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돈이 얼만데 전쟁 나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연합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은 그걸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전시 작전권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게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전통의 맹방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요, 우리나라의 2020년 국방 예산이 50조를 넘어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도
지난 11월에 지적을 해줬는데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부자 나라들이 안보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 대비 2.6%로 이는 나토 회원국 평균 2%, 독일 1.2%, 일본의 0.9%보다 월등히 높다. 두 번째, 한국은 세계 3대의 미 군사장비 구매국이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으로부터 67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를 구매했다는 걸 그 근거로 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캠프 험프리스의 건설 비용 110억 달러 중 약 90%를 한국이 부담했다. 미 국방부는 캠프 험프리스를 두고 태평양 지역 미국의 최대 규모 전력의 플랫폼이 조성됐다고 평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한국이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파병하고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베트남에서도 한국은 피를 팔고 일본은 물건을 팔았다는 말이 다 있겠어? 어쨌든 그러면서 결론은 미군이 자국 내 용병부대에 불과하다는 한국인들의 비난을 키우지 않도록 한미 방위비 협정이 공정하게 연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요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재임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랑 국방이나 무역 카드를 모두 다 꺼내서 돈벌이 좀 하려고 덤비는 것 같은데 국방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론이 영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미 기조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 전례가 없고 말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군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낮지 않았습니까? 12.12 사태를 일으켜 우리 군의 신뢰도를 정말 최악으로 만든 전두환이 어제는 글쎄 1인당 20만원짜리 샥스핀 5찬을 즐기며 12.12 사태를 기념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군대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또 다방면의 국방 개혁을 통해서 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국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의 최신 무기들도 도입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우리 국방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뚝 설 수 있어야 미국에서도 괜히 쟤네들 건드리지 말자 하는 기조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넘고 싶은 투지가 생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잘 모아서 앞장서고 있으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 뒤를 든든히 받쳐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